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대 인사 마지막으로 대한극장에서 하게 됐는데 자리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분위기도 약간 뭔가 영화에 어울리는 조금 어둡지만 쓸쓸한 분위기네요. 네, 오늘 또 영화에 관해서 좀 진솔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윤을 연기한 이병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봄날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좋은 추억,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다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께서도 인사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아무도 없는 곳이 또 GV 상영을 굉장히 또 많이 했거든요. 혹시 GV를 2회 이상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좀 궁금한데 그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역시 굉장히 많군요. 네, 제가 특별히 뭐 시킬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뭔가 애정어린 관객들의 힘으로 지금 거의 2만 명 관객의 언제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 제목이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꽉 차있는 절대 아무도 없지 않은 극장의 풍경을 본다는 것도 약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감이 좀 교차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김종환 감독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두 번째 영화를 또 개봉시킨 장본인이에요. 오늘 같은 이런 풍경을 매주마다 마주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찾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 아주 행복한 자리이고 또 이렇게 우리 배우들이랑 또 같이 다니면서 저는 이제 몇 달 전에도 영화를 개봉하면서 무대 인사나 관객들을 만나는 것들을 이제 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서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구나 이런 것들 느끼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또 극장 상황은 또 어려운 또 때기도 하고, 예, 저희 영화 제목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더 뭔가 지금 시간들이 굉장히 저희는 소중하고 뭔가 더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신 감상이 어떤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 단어들이 있죠. 죽음과 산, 그리고 부재와 존재, 그리고 현실,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결국 결핍과 창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대사가 있죠. 잘 만든 이야기는 사람들이 믿게 돼 있어요라는 이 대사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대사가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가 그 독자 혹은 관객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신뢰를 뭔가 내가 보내는 신호처럼 들리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감독과 배우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감독의 이야기를 배우들이 믿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이렇게 출연하신 배우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 캐릭터를 뽑아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과정 자체가 이 대사와 굉장히 와닿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윤 씨와 그리고 이주영 씨 그리고 그 배우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출연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윤 씨부터 차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기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자님의 질문 속에서 제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만든 이야기는 믿게 돼 있다라는 말 자체에 대한 표현이 오히려 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늘
어쨌든 하시고자 하는 그 창작과 예술 속에서 저는 이제 올바르게 배우고서 늘 쓰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번 작품에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고, 감독님이 하고자 하신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은 창작물에 있어서 제가 좀 힘이 되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했고요. 그래서 항상 좀 감사함을 늘 갖고 있었고, 덧대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함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좀 더 힘이 되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빚진 기분이 있다고. 네, 저는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사실 학교에서 폴라로이드 작동법을 수업 자료 이런 걸로 보여주면서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배우로서 정유미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답변이 조금 멋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왜 이 작품의 가치를 더 알아보지 못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감독님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닐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유미 선배님 좋아해서 감독님 작품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순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진지하게 알게 됐지만 시작은 그랬고요. 지금은 저도 선배님처럼 감사하게 이 기회를 만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감독님의 전부터 팬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저희 영화 리뷰를 찾아보다가 감독님 예전 영화 제가 리뷰를 제가 쓴 거예요. 거기에 제가 쓴 거를 덧테이블 용채하게 쓴 걸 제가 봤는데 거기 감독 영화에 계속 실소를 터지게 하다가 무심결에 당하는 먹먹함 막 이런 것도 써놓고 이제 그래서 제가 내가 김영하 감독님 정말 팬이었지 다시 한번 또 느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그렇게 팬으로서 좋아했던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너무 이제 좋았고 일단 뭐 그냥 일단 시나리오를 보기 전부터도 그냥 신뢰가 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그동안 김정한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던 어떤 그런 대화의 형식들 속에서 또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문이라는 캐릭터를 그런 이제 고민과 함께 또 되게 잘 해내고 싶었고 또 감독님의 세계가 또 되게 깊어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또 신뢰를 갖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화를 또 찍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지배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가지 궁금증이 그렇게 듭니다. 감독님께서 일단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이제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배우분들에게 그걸 이제 보내주시고 캐스팅 제안하셨을 텐데 시나리오가 꼭 흐른 이후에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도 뭐 가령 각색을 하거나 약간 변주하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혹시 이 배우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현장에서 발견한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을 보고 약간 수정하신 부분이나 반영한 부분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결국은 저희 영화 안에서 그 인물들은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개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창석의 일면은 연호진 배우의 어떤 모습과 말투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또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윤혜리 배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개성과 그 캐릭터가 만나는 부분이 있고, 이주영 배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배우들이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나리오를 또 변형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변형하진 않고 시나리오 자체가 애초에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시나리오 안에 좀 다른 시나리오들보다는 대사 지문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배우들한테 뭔가 디렉팅하는 지문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배우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본인과 좀 닮아 있는 어떤 지점을 찾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거든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 자체와 이 역할 자체가 너무 이격이 있는 것보다는 그것들이 중간에서 좀 만나는 어떤 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조절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도 시나리오가 오히려 크게 바뀌는 건 없다. 근데 이미 지금 뭔가 들어올 수 있게 여백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 이야기를 틀을 때 어느 정도 배우가 들어가고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여백을 만들어놨다는 게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새 배우분들에게 각각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아무도 없는 것을 조금 새 동사로 정의해보자면 걷고 마시고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대화하는 게 정말 많고요. 사실은 거의 두 사람이 대화를 끌고 가는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창석을 연기하신 연희진 씨가 이 영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대화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단순히 상대편의 어떤 인물과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 또 나레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레이션까지 소화를 하는데 그 나레이션도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그 소설가로서 굉장히 어떤 문어치 형식의 낭독을 하는 듯한 나레이션이 있고요. 동시에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 같은 그런 구어체의 나레이션이 있죠. 대화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요. 창석이 사실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경어체 반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말을 하는 대상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럴 때 약간 어떤 친밀감, 어떤 사랑관계의 친밀감이 확 드러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석의 대사가 굉장히 문어칠 톤으로 말하는 구어칠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간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말의 어떤 간격이나 말의 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설정할 때 굉장히 좀 많은 고심을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감독님 대사를 정말 처음 접하고 나서 입 밖으로 뱉는 게 굉장히 사실 처음엔 어색해요. 실제로 쓰기도 좀 힘든 말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누군가랑 그 대사 트로 얘기를 하다가는 진짜 조금 느끼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감독님의 그 쓰시는 그 창석의 대사의 그 뉘앙스랑 그런 문법 자체가 저는 사실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변형하려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어쨌든 감독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어미 하나까지 그냥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랑 그런 뜻들이 내가 왜 그렇게 대사를 했을까 하는 게 조금 와닿는 부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더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부분을 좀 꿈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말투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또 다른 좀 환상도 심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표현을 할 때는 그런 고민까지는 안 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경계의 지점들이 좀 모호해지면서 사실 조금 저도 영화적으로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석의 말투 자체가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창석이라는 인물이 또 계속 들어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을 갖는 어떤 그 나긋나긋함이 사실은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좀 배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그 말을 하셨던 어떻게 보면 액션과 리액션을 주고받았지만 창석의 액션 상대가 됐던 이제 두 분이 또 옆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 제가 아까 잠깐 이름을 까먹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윤혜리 배우님께 우선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윤혜리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유진의 그 말투가 굉장히 독특해요. 특히나 뭐만 했더군요 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또 문화체 말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굉장히 잘 소화하면서도 아 그래요? 네? 하니까 또 이렇게 은근히 반말을 되게 잘 섞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듣다 보면은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오묘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결국에는 그 경어체를 쓰면서도 은근슬쩍 흘리는 반말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약간 소화할 때 시나리오를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캐릭터를 말할 때 사실 그 대사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설명되는 것 같거든요. 그 시나리오의 톤을 고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 싶습니다. 저는 가래가 잘 끼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좀 딜레이가 있네요. 말이 좀 느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연극을 좋아해서 연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뮤지컬, 연극에서 사용하는 말투에 원래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배우 입장에서 연기하기 재밌는 대본. 그런데 저는 조금 막 인사이더 스타일은 아니라서 주변에 그런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걸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그 암묵적으로 합의한 말투 있잖아요. 올리브영에서 매체에서 그런 말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뭐 통화하는 사람들 말투 들어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게 김종관 감독님의 작품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 자체로 존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색하다면 제가 연기를 조금 아직 자연스럽게 못한 건데 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주영 배우님께 여쭤볼 차례인데요. 앞으로 두 분에게는 그 대사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주영 배우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각자 직업이 다 달라요. 작가, 출판사, 편집자, 그리고 또 사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상호 씨가 연기하신 역할은 또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요. 직업이 드러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아마 미영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준하 씨 연기하신 그 주은이라는 역할은 나태롭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유일하게 직업적인 행동을 하는 유일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 동시에 보면은 다른 캐릭터들은 언어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뭔가 표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타투나 그리고 흉터 그리고 한쪽으로 신명했던 그 약간 백반연상이 나는 그런 백탁연상이 나는 눈동자가 보이시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가장 많았던 캐릭터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노고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연기할 때 그만큼 또 그걸 사용하는 어떤 흥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떤 그런 주은의 그런 설정들이 되게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했던 캐릭터들이 대부분 준비할 게 되게 많은 것들이었어요. 다른 대표적으로 독전에서는 이제 수화를 몇 개월 동안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약간 이런 운명인가 이렇게 항상 할 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캐릭터를 만나는구나라고 싶었는데 또 그에 반해서는 가장 준비 시간이 좀 짧았던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랑 바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너무 흥미롭고 또 재미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은이의 그런 설정들은 네,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네. 역시 여기 뭔가 에코가 좀 느려서 뭔가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 느려지는 것에 대해서 역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아무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김종환 감독님의 영화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로케이션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그 오픈 시간에서 나왔던 그 시티 커피를 처음 봤을 때 아, 저건 당연히 지방의 효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하철 안내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서울이라고?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부제로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는 제목을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분들도 김종환 감독님의 영화를 찍으면서 아, 이런 공간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처음 보게 된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정말 이 영화를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특히나 서촌 경지에서 정말 많은 산책을 새벽 시간과 밤 시간에 정말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쩌면 그 공간을 가보는 어떤 경험으로 남는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뭔가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 혹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봤던 공간이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연우진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그 작품에는 참 서울의 아름답고 또 예스러운 느낌들이 가장 잘 묻어나 있는 곳들을 제가 탐방을 하러 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감독님 작업실도 근처에 있고 해서 저도 그 감독님 작업실 근처 놀러 가고 하면은 사실 그 촬영하기 전에 몸이 예열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감독님과 멀리 있는데 저도 감독님을 데려가려면은 정말 운전을 하면은 2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통 러시아워 시간에 막히면. 그래서 저도 대중교통을 타고 항상 감독님 작업실에 가곤 했는데, 그럼 저는 그 가는 길 자체가 그 영화 촬영하기 전에 어떤 몸을 예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지하철도 타보고 뭐 택시도 타보고 하면서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또 감독님 작업실까지 한참 걸어가는 그 순간 자체가 뭔가 제가 이미 창석이 된 느낌이 들어서 참 그 순간들은 모두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도 감독님 단편 작품들을 좀 몇 개 더 챙겨봤는데 그 작품에서도 역시 이렇게 종로구의 곳곳을 잘 담아내셨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종로구에서 좀 협찬을 좀 받으시는지 아니면 지원을 좀 받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근데 덕분에 아무튼 저는 감독님 통해서 서울 구경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두 분도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건데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요. 어떤 제가 그러면 좀 아울러가지고 아까 어쨌든 말의 어떤 구호체, 문호체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그거랑 공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구어체인데 서로 좀 다른 종류의 구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최악의 하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도 뭐 우리 윤혜리 배우가 얘기했지만 되게 사람들의 말의 투는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고 우리도 보면은 저는 그렇지만 우리 역할 안에서 그 주는 이주영의 말투가 같이 묻어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이주영 배우가 얘기할 때 또 주은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또 윤혜리 배우가 맡은 유진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고 또 저마다의 고유의 사실은 말의 투는 다 다르게 있어요. 우리 기자님도 또 기자님만의 또 특별한 말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화 안에서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고정값이 있잖아요. 고정값의 어떤 부어체가 있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맞는 어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영화 안에서 어떤 속도가 맞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가령 시티커피라고 처음에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은 사실은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되게 유니크하다, 되게 독특하다, 이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보통 우리가 영화나 매체 안에서 나오는 공간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공간은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고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제가 어떤 공간의 매체나 그런 부분들에서 했던 것들은 어쨌든 매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봤던 것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다른 일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상의 범위는 훨씬 더 넓거든요. 그리고 다양성도 넓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것에서는 좀 관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들 자체가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편하게 인도하는가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대화의 톤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제가 아까 구어체, 문어체라고 굉장히 좀 과격하게 분류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대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어떤 톤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창작과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영화가 현실에서 부자는 어떤 꿈과 어떤 현실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자의 존재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실과 결핍이라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순간이 한 두세 번 등장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부분이 거길 거예요. 그 이내리 배우님과 연주진 배우님이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잣말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그걸 딱 치시고 막 훌을 지르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어떤 설정과 연관한지를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앞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후반부에서 이게 이런 어떤 기승전결의 역할을 하는구나 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사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독특한 순간이 이 두 배우분이 같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보면은 윤혜리 배우님이 갑자기 그런 바이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주영 배우님도 갑자기 빠테바 안에서 바이바이라는 말을 해요. 그게 누군가가 떠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단어 중에 뭔가 헤어지는 건 아니면 난 됐어 이런 느낌의 위쇼케 같은 느낌으로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이 대사, 이 바이바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감독의 의도가 좀 녹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두 사람이 이 대사를 쓰는 순간 감독이 뭔가 관객에게 어떤 인셉션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동시간에 듣고 있는가, 실시간에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느 작가의 머릿속에서 그냥 뭔가 뒤엉킨 기억 같은 것들을 함께 엮어서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게 또 결정적으로 세 번째가 그 돛담배 씬이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그 연준 씨가 길을 걸어가다가 밤에 갑자기 그 돛담배가 있는 상점을 응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상점의 불이 굉장히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응시하는 연준 씨가 굉장히 그걸 볼 때도 생각을 하죠. 근데 돛담배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영화의 말미에 등장합니다. 그때는 태명역이고 상점에 불이 꺼져 있고요. 그때 이제 그 창밖이 저렇게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돛담배가 등장하는데 같은 공간을 두 번 그런 식으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 아이가 결국 돛담배를 들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그 돛담배를 아이에게 지어주기 전에 그 상점의 모습이 두 번 나오는데 아마도 그 처음에 그 밝혀진 상점의 불이 밝혀진 그 공간에서 돛담배는 작가가 머릿속에 돛담배를 집어넣는 버전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지나갈 때 그리고 상점이 그 돛담배는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이미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거리로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돛다리를 들고 가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인데 그 공원에서 만난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상상으로서 머리에서 제거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돛다리를 주는 건 사실은 창밖에 나와도 그 돛다리를 들고 있는 아이 마음처럼 어떻게 힘을 주고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관계가 또 마음이 미안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이상한 시즌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엔드크레딧을 유심히 보면은 과거에 그 더테이블에서 카페 주인 역할을 하셨던 배우분이 있잖아요. 그 배우분이 그 창법의 안에 태경의 목소리 역할을 하신 걸로 크레딧에 나옵니다. 근데 또 보면은 그분이 실제로 영화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 창법의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유심히 보다가 어떤 여자가 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어떤 그냥 우울한 여자를 보고 있는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희망의 목소리 역할을 배우라는 것이 이 크레딧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감독님의 의견을 먼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바이바이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제가 둘이 같이 또 똑같이 쓰게 한 거는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다섯 인물이 다 어떤 면에서는 닮아 있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또 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그 같음과 다름의 차이로 해서 뭔가 영화가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좀 운율감을 만들고 싶고 그걸 구조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계속 이게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담배라는 것도 그렇고 담배도 엄마는 창석에게 너 그렇게 담배 피다가는 이 아버지 좀 빨리 죽는다고 하는데 이 옆에 계신 두 분이 계속 유혹하잖아요. 담배를 같이 피자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엄마가 들을 그리고 가위바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낯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어휘도 뭔가 표현해서 우리가 그냥 한정 지을 필요 없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투들과 많은 표현들을 사실은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아마 그 말을 우리 배우가 이거는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러면 제가 바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배우들이 한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었고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더테이블이나 최악의 하루나 또 이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구성이지만 거기에 여러 층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그 관객들이 그것들을 연결지어서 가면서 계속 영화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감정에 대한 어떤 것들이 계속 변화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이야기들을 한 거고 이 이야기 자체는 창석이라는 인물이 여러 인물들을 보고 여러 세상을 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석은 어쨌든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더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길 가서 보는 풍경들도 거리도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어떤 공간들도 그래서 저는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관객들도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는 공간들이나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얼굴들을 지켜보는 그런 영화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좋은 문학이나 좋은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어떤 느끼는 감정들이 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쉬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걷는 사람, 무표정한 사람, 화내는 사람, 그 안에서 다 그 존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 영화도 스쳐가는 거리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든 그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화이길 바랬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연결 지어서 창석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어떤 것들을 다 경유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시트콤 씬에서 보면 약간 그 안에 계신 노인분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퍼스에서 보면 거기 앉아있는 상대 노인분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약간 뭔가 마음이 좀 끈끈해지는 느낌도 있고, 동시에 영화가 약간 노회에 간다는 어떤 그런 감정을 좀 뭔가 되짚게 만드는, 그리고 살펴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창석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익스트림한 시점이 있거든요. 이 인물이 사실 남의 얘기를 계속 열심히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물이 계속 뭔가 리액션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그 공중전화 씬에서 이 인물이 처음부터 자기 감정을 털어내고 평범하게 있는 사연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장면마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꿈에 가까운 장면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실제였는지 아니면 이 인물이 정말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했는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지만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창석이라는 인물이 결국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게 약간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비교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그 시나리오를 딱 한 번 읽었을 때 명확히 와닿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우진 배우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감독님과 대화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사실 그 어떤 영화적인 문법 자체가 기승전결 딱 맥락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어서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고 연기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감독님이 나중에 완성적인 작품을 보았을 때 오히려 느껴지는 그 풍성함이 더 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았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창작과 결핍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아까 기자님께서 되게 좋은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창작과 결핍 사이에서 우리 영화는 계속 그 이야기를 결국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보고 나니까 느꼈던 거는 사실 그 세 인물, 저 말고 또 이은혜 배우님, 또 이지은 배우님, 이주은 배우님, 김성호 선배님 다 하셨던 그들의 이야기 속에 제가 듣는 사람이었고, 결국 공중전화 속에서는 제 이야기를 결국 여기 계신 또 다른 창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김종관 감독이 결국 하고자 했던 그 창작, 제가 이걸 예술로 표현을 하자면 그 창작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결핍과 고독을 이해하게끔 해주고 그 결핍을 극복하게 해주거든요. 저는 그 새 인물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고자 하는 어떤 또 다른 상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내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결국 내 이야기에 도달했을 때는 그 누군가가 들어주는 오늘 같은 자리를 내꿔주시는 분명 관객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분들한테 저는 던지는 어떤 제 삶의 무게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창석이 얘기했듯 다양한 관점에 따라 또 소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관점들을 느끼시는 대로 오히려 달라지는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오히려 작품을 보고 나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골똘히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라는 시점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경계 속에서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표현법에 따라서 그냥 늘 받아서 열심히 연기를 했고, 이렇게 찍고 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영화보다 GV가 되게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도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또 듣고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런 저도 생각했던 경계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 영화는 그것에 따라 조금 더 내 기준에서 내 인생을 기대해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항상 또 이렇게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영화적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뭐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계산하고자 했던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영화 찍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에는 굉장히 좀 많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봤을 때 좀 저평가되기도 좀 쉬운 영화처럼 보이는 지점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를 사실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나한테 굉장히 감화를 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를 한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저 장면이 굉장히 내가 닿지 못했던 어떤 깊이로 닿는 순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결국 이 영화가 한 끗처럼 굉장히 너무 뭔가 감정적으로 결여되어 있거나 가닿지 못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신만의 호흡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꾸준히 끌고 가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김종관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드신 영화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어떤 신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영화를 한 두세 번 볼 때마다 뭔가 굉장히 감동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오늘 만약에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한 두 번 정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좀 권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윤혜리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담배 피는 씬 있잖아요. 그때 사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독님의 도전적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조명을 거의 안 치는 느낌이고 거의 카메라의 노출로서 거의 손으로 가는 느낌인데 사실 그 장면에서 보면 그 거의 어둠에 덮여 있는 어떤 느낌으로 되게 그 배우의 어떤 대사가 굉장히 관객한테 훨씬 민감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또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 힘든 게 거의 롱테이크 씬이거든요. 끊지 않고 계속 대사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씬을 뭔가 연기를 할 때 특히나 그런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사의 톤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좀 도전적이지 않았나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이 조금 짧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무지에서 오는 용감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적인 지식이 많았다면 생각이 많아서 또 다른 톤의 연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물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굉장히 한담으로 답을 해주셨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그 윤혜리 배우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김연아 씨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답변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주영 배우님께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각자 맡으셨던 캐릭터들이 그 내면을 굉장히 다 털어내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은이라는 인물은 자기 얘기를 툭 하고 던지지만 진짜 혹한 사연이 유일하게 드러나지 않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그냥 내 몸에 흉터가 있다 정도는 뭔가 표면적으로 뭔가 끝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물의 과거가 좀 더 궁금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약간 이 영화에서 뭔가 캐릭터를 하나 끌어내서 스피노프화 하기 딱 좋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배우로서 이 인물의 과거가 좀 어땠을까 이런 것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없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혼자서 상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주은이가 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혼자 상상은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막 구체화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주은이는 자기 기억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뭐 이랬었다 저랬었다 안다는 거는 크게 뭔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은이 같은 경우에 자기 이제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상처가 난 부위를 이렇게 타투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거기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처를 내버려두지 않고 거기에 이제 타투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저한테는 좀 이 여자는 그냥 자기 삶을 기억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뭐 창석에게 이제 본인의 그런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하는 부분도 그냥 뭔가 그거 자체도 저는 좀 용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은이는 또 전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분도 계신데 왜 시위를 창석이 앞에서 굳이 그러냐 이런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주은이의 어떤 성격과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에 서슴없이 나는 내가 있고 싶으니까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전사에 대해서는 크게 막 어떻게 누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방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관계자분을 포함해서 이걸 부르게 됐는데 네, 분노의 메시지가 약간 물건을 두고 네, 빨리 질문을 전달드리겠다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 바로 딱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V 엄청 진행 많이 하셨는데 배우님과 감독님이 GV에 대해 이야기하신 게 궁금합니다라고 했거든요. GV에 대해요? 우리끼리요? 빈 얘기 GV 다음에 GV 끝나고 뭔가 배우들에 대한 저희는 항상 이제 재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뭐 이 영화가 뭔가를 제 영화 중에서도 제 영화가 그 전에도 아주 구체적이었던 적은 없지만 더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좀 짚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비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수놓기를 한 것들은 그것들을 따라 읽으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지비에서 해치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구체적인 어떤 뭐 메타포나 이거에서 어떤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어떤 입장에서 만들었는지 또 배우들도 뭐 어떤 입장에서 연기를 했는지.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많은 영화들로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지금 좀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매번 뭔가 우리도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뭔가 이야기가 우리끼리도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즐겁다. 아직은 그 지비가 질리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넷나인 필름의 그 FNS를 봤는데 윤혜리님께서 지난번 GV에서 네 분이 맞추셨다는 반지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궁금하고 질문했거든요. 그게 왜 궁금하신 걸까요? 혹시 가지고 싶으신 거면 구입처는 따로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친구가 만든 어머니께서 이제 그냥 수작업으로 만드신 거예요. 원하시면 다음 GV 때 가지고 와서 뭐 이벤트적으로 해볼게요. 네네. 저는 약간 이 질문 드리면서 약간 앞광고를 넣어야 될지 뒷광고를 넣어야 될지 고민했는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기존의 감독님의 영화와는 다르게 유독 어둠이 많이 표현된 영화인 것 같아요. 어두운 장면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사실 기존에 나왔던 영화들도 약간 그 운명의 어떤 잔악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많이 다른 어떤 대변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계속 그 어떤 영화에서 그 영화를 하면 그 다음 과정에서 내가 들여다보고 싶은 이야기와 창작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어쨌든 저희가 만든 영화들은 요 영화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뭔가 그거와는 다르게 관계가 좀 더 저의 내면에 창작자의 내면에 있는 걸로 좀 깊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는 뭐 아티스틱한 영화의 또 어떤 방향에서는 저는 약간의 이제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창작이 뭔가 좀 그런 아티스틱한 영화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쫓는 거,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한 것 같아요. 매번 어떤 내가 이거에 이번에 완전히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걸 하겠다. 근데 그거는 또 어느 면에서는 예술가의 어떤 야심이 더 먼저 보이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 새로운 걸 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어. 이건 제 편견이에요. 편견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추구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농부 같은. 그래서 계속 가꾸고 계속 뭔가를 하나를 좀 들여다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 연장해 나가고 여기에서 내가 더 깊이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더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가치가 있는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이렇게 잘 보이고 그런 것들이 사랑을 받으려면 시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창작자가 계속 매번 해서 어쨌든 그 가꾸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서 그것들이 꾸준함이 보일 때 결국은 그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지만 저는 방향성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내가 한 것의 다음 과정들을 이제 밟아나가는 시기고 거기에서 어쨌든 그 다음 과정에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것이라는 영화고 그 점점과 좀 다른 부분은 뭐 전에도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이번 영화는 근데 그 전에도 좀 그러긴 했지만 그냥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림자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둠도 편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일 수 있지만 죽음을 잘 들여다보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면의 삶에 대한 또 치열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늙음이 쓸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창석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같이 늙어가고 싶었던 그 선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의 것들을 계속 좀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을 빛이 닿는 부분을 보면서 그 그림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림자를 보면서 또 그 이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해보자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은 저의 형식적인 것, 내용적인 것에 대한 동기들이 그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의 이야기를 만들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혹시 다른 후보 제목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저희 영화 제목이 이제 좀 더 약간 직관적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약간 그림자 음영 뭐 이런 느낌의 거라서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제목도 일찍 정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걱정은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첫 책이 제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였어요. 근데 그걸 출간했을 당시 동시에 출판사가 사라져서 되게 어려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정적인 제목을 인간하면 쓰지 말자. 최악의 하루 짓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예술가로서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이고 좀 느낌이 그런데 극장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내용도 어둡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예술가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한번 가보리라. 뭔가 다시받기를 내가 이 제목을 들고 가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좀 근데 이제 그랬던 건 그 제목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영화는 빈고 쓸쓸한 곳을 비추지만 그걸로 해서 누군가가 있었던 자리, 어떤 자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찌감치 그 제목을 정했고 코로나 상황이 오고 개봉을 앞두게 되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제목이 과연 옳을까 하는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이 제목으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찬 극장을 보는 그런 또 반전적인 느낌이 좋기도 한데요. 이 질문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나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인도 담배라고 하시는 게 인도네시아 담배죠? 인도네시아 담배 궁금하다. 담배는 피진 않지만 담배 타는 흡입가 있는 함정이어서 검색했지만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치박한 분위기에 반하는 암탄을 가져왔고 향기를 상상해봤다고 하는데 어떤 담배였는지 말씀해 보실 때 어떠셨어요? 나는 달짝지근 하던데. 실제로 필터 끝에가 초콜릿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달아요. 약간 좀 조금 달짝지근하면서도 몇 개 없어가지고 사실 NG가 나면 안 되니까 소품 준비가 많이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 맛인지 긴장을 좀 한 상태여서 담배가 NG나면 일단 그날 하루만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가 닥치는 상황에서 하루만 찍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잘 맛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담배 어땠어요? 해리면 담배를 또 피지 않는데도 피느라고 고생이 많아. 조금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설탕이 살짝 묻어있는 것처럼. 저도 사실 담배를 끊는 지한 8년 됐는데 그 장면에서 창석이 담배 피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담배를 이렇게 누가 피우고 있으면 한번 피우고 싶다. 저희 영화는 사실 뭐 부제로 하면은 창석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텐데 그만큼 좀 담배에 대한 것들이 제가 이렇게 주은이랑 바텐더 씬에서도 되게 중요했어요. 서로가 어떤 소통과 어쨌든 당일만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잖아요. 바텐더 주은이 그런 사람과 잠시 어떤 교감을 하는 좀 장면을 생각을 했고 이게 참 이렇게 사람 수명에는 안 좋지만 이 영화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을 연결하고 뭔가를 기억하고 또 이제 담배라는 게 되게 그 연기라는 게 되게 순간의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담배는 또 저한테도 이제 개인적인 추억이 있어요. 이 영화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에는 쓰였지만 어쨌든 저랑 뭔가 추억이 된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바텐더에 나왔던 밑이 깨진 잔도 저한테 어떤 추억이 있는 잔이고 전혀 다른 방식의 인도네시아 담배도 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인데 걔가 이제 추운 겨울날 저희 집에 와서 몇 달 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겨울옷을 제 옷을 입히고 그래도 너무 추워하면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항상 인도네시아 담배를 폈는데 그 소리와 그 냄새가 이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려질 때마다 그 담배가 생각이 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인도네시아 간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시청에서 그 동네로 가니까 그 담배 냄새가 다 나더라고요. 예. 그게 재밌어서 그때 제가 담배를 한 갑 사왔는데 왜 영화를 찍으면서 왜 한 갑만 사왔을까? 더 사왔어야 이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좀 기억이 나는 좀 개인적인 소품이기도 해요. 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약간 단톡방을 제가 저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얘기라서 배우님들께서 영화를 차분하게 잘 이끌어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전 연우신 배우님의 드라마 작품에서는 보신 듯했던 색다르고 차분하고 감성 넘치는 배우님의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것 사실 저는 아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제가 이제 서촌에 살다 보니까 그 김청관 감독 영화를 보면 저희 동네가 작고 보여가지고 기시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요. 굉장히 사적인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창석이 그 산책하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서촌은 굉장히 내려다보기 좋은 그런 고도가 높은 곳인데 그 길이 궁금하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창석이 산책하는 길이 어딘지 알려달라는 질문이었고 심지어 그거를 나도 알고 싶다라고 호응하신 분이 계셔서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처음에 홍보팀이랑 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고 못했네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쭉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톤은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최악의 하루에 나왔던 공간이 똑같이 나오는 데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달라서 같은 공간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가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공간을 영화 안에 좀 담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재미가 그 공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주전화부스가 있던 데는 사직동, 사직동 그 돌담길이 있는데 그쪽이었고 또 걷던 데들은 좀 시대적인 동선하고는 조금 찢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정동길도 있었죠. 정동길 그 역사박물관 근처도 있었고 오김동, 청운동, 세부동 많은 지명과 많은 공간들이 또 제가 많이 산책을 다니면서 보면서 지나던 공간들이 많이 있고 사실 영화를 위해서 세팅된 공간은 위스키바. 위스키바는 실제 위스키바에서 했지만은 거기를 또 많이 변형을 시켜가지고 찍었어요. 나머지 공간은 거의 변형시킨 거 없이 그 공간에 근데 대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공간에 미술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어떤 공간을 생각하면은 딱 그 공간이 이런 모습으로 딱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공간은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여름과 겨울의 공간이 다르고 해 뜰 때, 해 질 때가 다르고 또 어떤 공간은 새벽 3시, 4시에 보면 그 공간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비일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무수한 일상 중에 사람들이 잘 지나지 않는 한때의 한 시간인 거죠. 분명히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때 흐르는 그 공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들이 비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는 시간대가 아닌 때의 그 공간의 모습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 미묘하게 다른 빛이 올라올 때 어떻게 그 공간이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그 공간들을 세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1시간 정도 지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왜냐면 지구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영화에도 엔드크레딧이 올라가듯이 지구도 끝나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이 정도에서 이제 일단 지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시고 뭔가 이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준영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찍고 또 관객의 입장에서 보고 또 GV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좀 개인적으로 많이 사색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이. 그래서 또 정말 저도 또 한번 저희 영화에 나왔던 어떤 그런 주제나 그런 오브제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저희 영화가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도 계속 생각하게 하고 또 문득 그냥 가만 청소를 하다가 맞아 이건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약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희 영화 그게 저희 영화의 약간 매력이자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객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슬픔이나 이런 우울한 감정 아니면 죽음 상실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덮거나 그냥 외면해버리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을 때 되게 좋은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슬픔에 젖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슬픔은 인스타그램에 꼭 올려주세요. 네, 슬픔은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은 우리를 적신다 이런 말이었는데 제가 그래 슬픔이 우리가 항상 벗어나려고 하는데 항상 슬픔은 그냥 우리한테 계속 우리를 적시고 오는구나 마치 공기처럼. 그래서 그냥 또 저희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또 이런 사색의 시간들을 또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가지시고 또 이제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공유하시면 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또 이야기하고 또 위로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2만 관객들도 돌파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 이렇게 긴 시간 앉아서 고개까지 끄덕거려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저희 영화에 대한 리뷰를 많이 올려주실수록 저희도 더 많이 읽고 앞으로의 GV와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조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GV를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듣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 또한 영화의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얘기를 듣고 창석의 얘기를 듣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영화의 마침표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좀 힘든 시기에 극장으로 오라는 것도 참 죄송스러웠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저희 영화가 이제 듣는다는 행위에 되게 중요하고 이 이야기도 관객분들 누군가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게 그런 뭔가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를 창석이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창석이라는 사람도 저라는 창작자도 좋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도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잘 듣고 귀 기울이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그 세상을 한정시키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공간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되게 좀 좁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어떤 내 안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고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듣지 않는 세상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또 저의 의지이기도 하고 뭐 제가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또 관객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걸 좀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또 이 이야기를 만든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개무량하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대한극장은 태어나서 처음 극장으로 왔던 데가 대한극장이었는데 감개무량하네요. 그때 참고로 제가 봤던 영화는 피라미드의 공포였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극장 자체가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확장하는 관객들을 보면 좀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이 좀 행복된다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 단톡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마치 이걸 안 들어주면 폭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포토타임을 꼭 해달라고 지금 해서 마지막 포토타임을 아마 이제 관객들을 등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네. 네. 약간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고 하는데 아쉽지만 오늘의 포토타임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찍어볼게요. 찍어도 되나요? 이거 나오나? 손이라도 나와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물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